됐어. 시작했습니다. 됐어. 그러면 페이지로는 114쪽을 설명을 할 건데요. 기반 같은 경우는 아직 주기율표 얘기를 안 했는데 기반도 배우고 왔지만 선생님은 일단 주기율표 전반적으로 이제 중학교 때 내용과 앞으로 배울 내용들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좀 다시 할게요. 쌤, 응. 저희 113쪽도 안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하고 와서 할 거야. 하고 나서. 114쪽 하고 나서 원소가 뭔지부터 설명을 들어야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화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할게요.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이루고 있는 아주 작은 물질들을 입자라고 합니다. 이제 좀 오침 입자 할 때 입자랑 좀 다르죠? 입자라고 하는데 안 해. 이거. 줘봐! 이렇게 못해. 자, 입자라고 하는데 입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작은 입자는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하나 불러봐봐. 조그만 거. 분자. 분자. 예. 원자. 원자. 원수. 정답. 전자. 원소. 아 맞네. 전자. 전자도 입자죠. 기본 입자. 그죠? 기본 입자 좋아요. 네, 뭐 원자, 분자, 원소 이게 일반적인 입자들입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될 거는 입자가 원자, 분자, 원소로 나눠지는데 셋의 차이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분자는 이거고 전자는 저. 알았었는데. 분자는 분자는 원소가 원소가 모여서 만든 거 아니죠? 비슷하다. 맞죠? 비슷했어. 비슷해. 괜찮아.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를 집어넣어야 되냐면 이걸 집어넣으세요. 분자는 뭐 있지? H2 이게 뭐예요? 원자. 읽어봐. 뭐하는데? H2O. 물. 물은 원자라 해서 분자라 해서 분자죠. 물분자. 얘는 분자예요. 분자. 얘를 원소가 그림으로 합쳐진 그리면 나 O야. 지금 말씀드렸나? 나는 H야. H와 O가 구분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정상. 얘가 물분자죠. 요거 전체를 물분자라고 해. 이거 몇 개입니까 물분자? 한 개잖아. 아하. 분자 한 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분자 한 개입니다. 그럼 분자의 정의가 뭐냐면 분자란 자, 물 분자를 내가 쪼개요. 빡! 쪼개면 수소와 산소로 나눠지죠. 수소와 산소로 나눠지면 더 이상 물이 아니야. 더 이상 물이 아니지. 수소와 산소가 뭉쳐져서 물이라는 새로운 성질을 가진 걸 만드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분자란 뭐냐? 성질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예요. 이게 분자의 정의입니다. 분자란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고 분자를 쪼개면 성질이 사라지죠. 성질이 쪼개지면 봐봐. 쪼개볼게. 쪼개면 O H 원자 쪼갰어. 쪼갠 요 하나들은 뭐라고 불러요? 이게 원자입니다. 원자. 그래서 원자가 뭐냐면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예요. 가장 작은 입자를 일반적으로 원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원소는 뭐냐? 자, 얘는 원자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잖아. 세 개의 원자가 세 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얘는 몇 종류의 원자로 되어 있어요? 두 종류죠. 그 원자의 종류를 우리는 원소라고 해요. 원소가 몇 종류? 두 종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원소의 정의가 뭘까? 원소란 원자의 종류예요. 세상에는 몇 종류의 원소가 있습니까? 146종류 정도의 원소가 있어. 그러면 원소가 146개가 있다는 건 세상에 원자가 다 합치면 146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수백, 수천억 개, 수억 개 그런 원자들이 있는데 그걸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하다 보니까 146종류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럼 봐봐. 물분자라는 녀석은 분자로 따지면 한 개죠. 원자로 따지면 세 개죠. 원소로 따지면 두 종류죠. 그렇죠. 이제 원자와 원소와 분자를 이 물분자 하나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엑설사이즈.
나는 엑설사이즈. example. example. 오케이. 설마. 아, 역시 자, 엘리트는 메탄가스. 에고상. 메테인이죠, 메테인. example. Yeah. 발음이 완전 메테인. 원어원. 역시 엘리트. 메테인. CH4가 메테인인 걸 여러분들 많이 몰라서 선생님이 아주 유치하지만 만든 게 있죠. 아, 설마. 채널 4번을 디릭 틀었더니 얘기할 때. 메테인이 나온 거죠. 아, 원시인이 아니라 부러질 것 같아. 채널 4번에서 메테인이 나온 거예요. 그죠? 1점 암모니아. 농협의 세계에 암몬이 있어요. 그래서 암모니아라고 외웠었어요. 아무튼 이런 익숙하지 않은 원소 기호 쉽게 암기하는 법들을 좀 이렇게 해놔야 돼. 안 그러면 화학이 너무 어려워요. 나중에 떨어집니다. 아무튼 채널 4번에 메테인이 있어요. 메테인이 나와, 메테인. 메테인 분자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C하고 H가 결합되어서 분자를 이룬 거죠. 이게 커다란 분자야. 이 녀석은 앞에 숫자를 씁니다. 2. 메테인 분자가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그림 그려볼게요. 나 C야. H인데 H 4개가 아까 어떻게 되셨죠? 정사면체형이었죠? H 요겁니다. 이게 한 분자, 또 C와 H 4개가 두 분자 있는 거지. 이게 메테인 분자가 몇 개 있다? 분자는 몇 개다? 2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얘를 이루고 있는 원자는 총 몇 개입니까? 10개죠. 5개, 총 10개죠? 원자 10개입니다. 그죠? 원자 10개. 얘를 이루고 있는 원소는 총 몇 종류인 거야? 2종류죠. 오케이. 이제 원자, 분자, 원자, 원소를 이제 구별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얘들을 기억해서 구별하면 참 좋고요. 여러분들 이거 야 이게 정의야 라고 했지만 정의가 잘 기억나진 않죠? 정의가 잘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이런 예를 써놓고 나서 분자가 뭐였고 원자가 뭐였고 원소가 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다룰 건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원소. 옛날 사람들도 원소가 뭐가 있는지는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한 교수, 멘델레예프라는 교수가 알아요, 그 사람. 주기율표. 설명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야 이게 붕소야, 이게 수소야. 설명 막 해. 두서없이 막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혼란스러워요. 어쨌든 붕소 배웠다가 뭐 배웠다가 혼란스러움을 좀 피하기 위해서 카드에다가 각 원소들의 이름과 특징들을 쭉 정리해서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들끼리 쭉 나열하죠. 네. 그게 최초의 원소 주기율표의 탄생입니다. 그렇게 만든 게 주기율표인데 지금은 모조리 누가 다 개량했어요? 그 사람. 모질리. 뭐지? 다 개량한 게 모질리예요. 쌌다. 뭘 계속 싸면. 그래서 현재 이게 문제는 옛날에 중학교 때 되게 많이 나왔어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는 멘델레예프가 만들었다. 아니었어요. 모질리였습니다. 모질리. 이런 것들 암기할 때 이런 거 썼어요. 자, 모질리가 말한 주기율표 외워볼게요. 1번부터 20번까지는 여러분들 원소 기호와 원자 번호가 몇 번인지까지 암기를 해야 됩니다. 네. 20번까지. 고3 때까지 장담하건데 20번까지만 알면 돼요. 고3까지요? 근데 철. 끝까지 들어. 20번까지는 원소 기호와 원자 번호까지 다 알아야 되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들은 딱 보고 FE 딱 줍니다. 철이죠. 네. 그 원소 기호가 어떤 원소인지 이름만 알면 돼요. 걔가 몇 번인지는 몰라도 돼. 왜? 20번까지만 외우기를 교과 과정에서는 원하거든요. 그 이외의 것들이 나온다면 원자량이나 원자 번호를 다 주어줍니다. 수능에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철이 나왔다 그러면은 수능에서 가로 열고 철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다 라고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해야 될 것들은 1번부터 20번까지고요 1번이 수소, 2번이 헬륨이죠. 헬륨, 3번이 리튬, 4번이 뭐예요? 헬륨, 5번이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까지가 20번까지입니다. 선생님이 천재라 외우고 있죠.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8, 9, 20. 자, 주기율표의
구조를 좀 볼게요. 일단 암기법은 여러 가지 암기법들이 있죠. 선생님이 알려준 암기법은 너무 유치하고 찬란해서 또 얘기하면 여러분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원한다 그래도. 뭔데요? 그 뭔데요는 원한다는 거잖아. 아니 궁금했어요. 궁금하다? 배운 사람들도 있죠. 비키니. 비키니에 대해서. 그거만 비키니. 그것만 기억해. 못 외운 사람들도 진짜 이상하네요. 이거 안 외우면 문제를 못 풀어요. 네. 몇 번인지 못 풀어. 맞아, 사람이야. 빠르게 하자, 빠르게. 쭉. 수헬립의 이거죠. 수헬립이라는 걸 잘라가지고 수헬립은 지역. 수헬립은 지역. 상상하십시오. 수해를 입은 지역이니까 굉장히 물이 많겠죠. 네. 사람들이 물 푸고 있겠죠. 굉장히 물 푸고 있겠죠. 남자 여자 할 것이 막 물 푸고 있어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 차를 타고 비키니. 오, 비키니, 입은 여인이 베이비. 나타나요. 비키니. 예. 여인이 나타난 이유는 수영하려고 물이 많은 곳을 찾아온 거예요. 아. 미쳤죠. 아무튼 비키니 입은 여인이 찾아옵니다. 남자들은 좋아해요. 그렇죠. 물 푸다가 여자들은 쌍욕을 합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여자가 한마디 합니다. 왼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데 병따개가 필요한 거죠. 이제 여자가. 그래서 오프너를 찾죠. 오프너. 아, 다시 진짜 스웰리 지역의 미쳐버리네. 여자가 나타나서 오프너를 찾아요. 근데 오프너를 찾는데 여자들은 쌍욕을 또 하죠. 저라는 이상한 게 와갖고 오프너를 찾는다 그죠? 하지만 남자는 달려갑니다. 어떻게 달려가요? 쪼달려. 내가 안다고. 나만 알지 하고 달려갑니다. 아, 나만 진짜. 알지 하고 달려가요. 미쳤네. 그래서 여자의 왼손에 들려있는 펩시콜라를 따줘. 아, 펩시콜라를 따줘. 여자가 먹고서 아주 멋진 소리인 설마 카. 트름을 하죠. 멋지게. 아. 코카. 그죠? 뭘 펩시 먹고 왜 코카를 양아치네. 뭐야? 진짜 하나만 이야기 6개의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순서를 쭉 기억할 수 있고요. 쭉 써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1번부터 이름 붙이면 돼요. 숫자 붙이면 됩니다. 자, 지금 이거 넘어가고 중요한 건 진짜. 요 세로줄을 족이라고 해요. 얘를 1족, 얘는 2족이겠죠? 주기표면은 여기 3족이 아니라 13족이에요.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18족, 7족, 18족. 그 다음에 가로줄은 여기를 1축이라고 해요. 1축이, 얘를 2축이, 얘를 3주기, 얘를 4주기라고 하고요. 쭉 가서 몇 주기까지 있냐? 7주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주기율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18개의 족과 7개의 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뭘 넘어가? 네? 뭘 먹었다고? 맘마. 맘 먹었다고? 네, 맘마 먹었어요. 공부하기로 맘먹대. 내가 살렸다. 자, 족은 같은 부족이에요. 같은 부족이라는 건 여기는 일줄. 이쪽 줄은 전부 다 콧뚫은 부족. 여기 조해줘. 이쪽 줄은 미남? 이 아래 입술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상하게 끼는 콧뚫음. 아니, 여기 붙어 있어? 깃들어. 여기는 귀뚫은 부족 이렇게. 다시 말해서 족마다 같은 부족이라면 전부 다 같은 장식품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같은 성질을 띠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부족은 성질이 같은 것. 같은 성질. 같은 성질끼리 모아놓은 것을 족이라고 해요. 왜? 카메라에 누가 나와요? 이거 나와. 저기. 괜찮아. 알고 있어요. 같은 성질을 가진 거. 그러면 why? 얘네들은 왜 같은 성질이냐?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이 전부 다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죠. 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중학교 때 배우고 올라왔어요. 그거, 전자. 무슨 전자? 빠진. 맨 겉에 있는. 맞습니다. 맨 바깥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같을 때 바깥에. 같은 성질을 띠게 돼요. 봐봐. 그려볼게요. 수소. 1번 수소를 뭘 그린다고 표현합니까?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그림으로 그린다. 전자 배치도를 그려봅니다. 1번이라는 요 1번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건 양성자의 개수가 전자의 개수죠. 얘를 그리면 플러스가 하나 있다는 뜻이고요. 전자도 한 개 들고 있는 거죠. 얘는 지금 옥텟 법칙을 만족시켜요, 못 시켜요?
못 시키죠. 그렇다면 얘는 안정이에요, 불안정이에요? 불안정한 거예요, 그죠? 힌트 준 거 아닙니다. 아무튼 불안정한 녀석이에요. 알고 있어요. 얘가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뭘 만족시켜야 돼? 옥텟 법칙을 만족시켜야 돼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 옥텟 법칙에 의한다면 1차 껍질의 전자가 두 개가 꽉 차거나 또는 전자를 다 버려버리면 안정해지는 거거든. 그지? 응? 전자 같은 경우 이런 느낌이야. 자, 전자 하나 있죠? 얘는 하나만 더 들어오거나 하나만 버리면 되는 녀석이야. 얘 굉장히 반응성이 큽니다. 수소 터지잖아. 이런 느낌이야. 얘랑 비교해볼게요. 베릴륨. 베릴륨 그려볼게요. 4번 베릴륨은 어떻게 그리냐? 베릴륨은 4번이라는 뜻은 누구 빼야? 원자 번호가 4번이라는 뜻은 달님이신가? 플러스가 4개 있다는 뜻이죠. 네. 물론 중성자는 생략할게요. 그렇다면 1차 껍질에 전자가 2개 있고요. 2차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죠. 얘는 지금 총 8개를 만들어야 하나 더 있어요. 8개를 만들어야 안정해지죠. 네. 둘은 어떤 차이냐 봐봐. 둘은 얘와 수소와 베릴륨 중에 누가 더 반응성이 클까? 수소입니다. 이거를 느낌으로 기억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하나만 더 있으면 돼. 또는 하나만 버리면 돼. 이런 느낌이야. 간절. 그치? 근데 얘는 2개나? 6개나? 이런 거. 2개나 버려야 돼?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가 더 간절해요. 그치? 이제 드디어 꿈의 한 발 앞에 와 있는 것은 두 발 뒤고요. 그래서 얘가 더 반응성이 큰 거야. 그래서 이쪽에 있는 하나가 남아도는 이놈들이 전부 다 반응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 이놈들이 조금 덜 큽니다. 이래요. 그럼 전자의 개수 차이예요. 어쨌든 반응성에 대한 걸 비교해봤고요. 3번도 볼게요. 3번 리튬. 리튬은 플러스가 3개죠. 1차 껍질이 몇 개? 2개. 2개 들어가고 2차 껍질이 몇 개? 1개. 1개 있죠. 얘도 껍질에 1개 있었죠. 네. 얘도 껍질에 맨 마지막 껍질에 1개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성질이 같은 거예요. 이걸 뭐가 같을 때 성질이 같다? 최외곽 전자의 개수가 같을 때 성질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원자가 전자의 개수가 같을 때 성질이 같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나트륨 생각해봐. 11번, 11번이니까 네. 2개, 8개, 1개죠. 네. 2개, 8개, 1개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1개죠. 얘 19번이죠. 2개, 8개, 8개, 1개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최외곽 전자가 1개이기 때문에 성질이 다 같은 거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 최외곽 전자가 2개. 얘네들은 3개. 여기는 꽉 차 있고요. 얘네들은 1개 부족해. 2개 부족해. 이런 경향성을 보인다고요. 얘니까. 그래서 성질끼리 묶어놓은 게 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기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 주기는 얘는 1주기죠. 수소는 1주기예요. 저는 2주기인데요. 써있죠. 껍질이 1개, 껍질이 2개. 껍질의 개수가 곧 주기를 결정합니다. 나트륨 어때요? 2개, 8개, 1개죠. 껍질이 3개죠? 그럼 3주기인 거예요. 껍질의 개수가 곧 주기를 결정합니다. 총 껍질은 몇 개까지 있을 수 있는 거야? 7개의 껍질까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주기율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고, 자, 이 전자 배치도를 그려보면 왜 그것들이 같은 족일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요. 이걸 알아야 나중에 이온에 대한 것도 이해할 수 있죠. 얘가 안정화되려면, 봐봐. 수소란 녀석, 얘는 안정화돼서 불안정화됐어. 불안정하죠. 얘가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수소와 공유결합하거나. 근데 아무도 없어. 근데 나를 물에다가 쳐넣네. 어떻게? 죄송합니다. 물에다가 살며시 넣네. 나를 물에다가 막 넣으면은 물 속에 있는 어떤 녀석들한테 내 전자를 줘버립니다. 난 전자 하나만 버리면 안정하잖아. 근데 나를 물 속에 넣어버렸어. 오예, 전자를 줘버려. 물한테 줘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전자를 잃어버리고 뭐가 됩니까? 이온이 되는 거야. 이온이 되는 거야. 자, H가 전자 하나를 버리고 이온됐으니까 중성이었던 원자가 전자 하나를 버렸으니까 나는 플러스 전기를 띠는 이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온은 전기적으로 전기를 띠고 있지만 물질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전한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온 음료를 먹어도 죽지 않는 거야. 쑥 들어오죠. 이온 음료 죽지 않은 이유가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자기 꿈을 이룬 거야. 이온도 자기 꿈을 이룬 겁니다. 전자를 버려서 옥텟 법칙을 만족함으로써. 그치? 이게 물질들의 특성이고 전부 다
전부 다 자기만의 어떤 경향성,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 것들은 전부 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방향, 즉 옥텟 법칙을 만족하기 위한 방향으로 모두 다 움직이고 있고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응 속도 배울 때 이것들 얘기했던 거예요. 오케이. 주기율표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금속과 비금속 얘기를 할게요. 수소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입니다. 리튬은요? 금속이에요. 베릴륨까지 금속입니다. 알루미늄까지 금속이에요. 이렇게 왼쪽 아래에 정리된 모든 것들이 다 금속. 얘네들 비금속이겠죠? 비금속. 1번부터 20번까지만 보면은 누가 더 많아 보여? 비금속이 많아 보이죠? 너네 바로 옆에서 떠들면 비금속 된다. 아무튼 이 20번까지 중에는 비금속이 많아 보이잖아. 근데 이게 비금속이 이게 거의 다야.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총 146개 정도의 원소들이 있는데 22개 정도만 비금속이고 나머지는 다 금속입니다. 금속이 훨씬 더 많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뭐와 뭐로 되어 있다. 금속 아니면 비금속으로 있다는 뜻이에요. 봐봐.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금속 아니면 비금속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물질들끼리 결합되는 방법들은 경우의 수가 딱 3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첫 번째, 네. 금속과 금속이 결합하는 경우.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화학을 하려면 알아야 돼요. 책에 안 나옵니다. 두 번째,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경우. 세 번째,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경우. 이거 말고 더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그때 금속끼리 결합하는 이런 결합을 금속결합이라고 해요. 이거는 아직 안 배웠을 겁니다. 두 번째,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을 우리 배웠어요. 나는 금속이야. 나는 금속이야. 전자를 버리고 싶어. 버릴 거야. 버리고 싶어. 전자를 막 버리는 금속. 별명이 있어요. 럭셔리 금속. 기억납니까? 전자를 막 뿌려. 반짝. 반짝. 왜 반짝거려요? 전자를 버리니까. 반짝. 반짝. 그죠? 나 전자 버리는 놈이야. 그렇죠. 반짝. 그래서 금속들은 다 전자를 버립니다. 그래서 럭셔리 금속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 전자를 받아다가 자기를 안정화시키는 놈들이 누구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은 꾀죄죄 비금속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중요한 건 얘네들은 전자를 막 버리고 버린 전자를 얘들이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얘는 전자를 버리니까 플러스 되고요. 얘는 전자를 받아가니까 마이너스 돼요.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결합. 무슨 결합? 이온 결합. 이온. 금속과 비금속 간에는 이온 결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공유 결합 못하죠. 왜? 플러스 나는 금속이야. 전자를 버리고 싶어. 얘는 전자를 가져가고 싶어. 근데 어떻게 공유해요? 얘가 얘를 줘야지. 그치? 공유하면 안 돼서. 공유는 뭐야? 나도 필요해. 너도 필요해. 공유하자. 이거지. 그래야지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거지. 그래서 뭐가 공유 결합이야? 비금속과 비금속 간이 공유 결합이에요. 이해됩니까? 물질들 간의 결합은 이 3가지 종류의 커다란 결합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누가 제일 셀까? 대충. 공유 결합이 센 편이에요. 센 편입니다. 결합력에 대해서 나중에 또 배울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이온 결합이라는 내용과 공유 결합에 대한 내용은 둘이 충분히 다 배우고 갔어요. 그동안 배웠고요. 오늘은 금속 결합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봐봐. 금속 결합이 뭐냐면 철 있죠, 철. 철. 이 철을 갖다 뭐 만들어요? 철을 갖다가 뭐 칼도 만들고요. 철을 갖다가 레일도 만들죠. 등등등 철을 갖다 만드는데 철은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이죠. 금속은 전자를 버리고 싶어요, 얻고 싶어요? 버리고 싶죠. 그러면 럭셔리. 철들은 나 철이야, 나도 철이야, 철이 있을 때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주변한테 전자를 다 뿌려서 나 철인데 나는 전자 2개 버렸어. 나도 철이야. 나 전자 2개 버렸어. 나도 철이야. 전자 2개 버렸어. 각각 안정화된 상태로 결합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글쎄요. 생각해봐.
플러스들끼리 결합되어 있는 게 가능하냐를 물어보는 거야. 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 플러스가 플러스랑 결합되어 있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뜻이야. 왜? 밀어내잖아. 청력 때문에 붙어있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그래서 어떻게 칼과 레일 같은 걸 만드냐, 철끼리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자, 얘가 이 플러스가 되면서 몇 개의 전자를 버려요? 2개의 전자를 버리죠. 이 전자들은 멀리 가지 못하고 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철에는 돌아다니는 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전기를 걸으면 그 전자들이 움직여서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연결이 좀 됩니까? 네. 그럼 봐봐. 이런 느낌이야. 내가 플러스야. 너도 플러스야. 우리 금속 결합하자! 그런데 가까이 하게 뭐 밀어내요. 밀어내요. 그때 누가 등장하는 거야? 짜잔. 전자가 가운데 딱 서가지고 야 이리 와 서로 싸우지 말고 붙어있어 이러는 거야. 이해됩니까? 전자가 날아가면 이거는 붙어있을 수가 없는 거지. 가발 벗는다. 네. 그럼 봐봐. 내가 이 철을 망치로 때려요. 깡! 망치로 빵 때립니다. 철을 망치로 땅땅 때리면 깨지나요? 늘어나나요? 깨져요. 깨져요. 강철검이다. 그렇죠. 그지? 주로 늘어나죠. 철은 늘어납니다. 철이 늘어나요? 깨지니? 순수한 철은 늘어나죠. 연철. 원래 늘어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철은 다 강철이야. 탄소를 섞어놔서 강하게 만들어요. 오케이? 원래 철들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선상들을 전성과 연성이라고 해요. 네. 연성중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죠. 아. 너희들이 뽑힌 거죠. 그래서 연성이 뽑힘, 가네. 전성이 늘어나. 암기법이야. 전성은 아니 연성중학교에 늘어나는 이거 이상하잖아, 그지? 연성중학교에 뽑혔 저희 안 돼요? 연성과 전성이라는 게 금속에 나타나는데 왜 나타나냐? 바로 이것 때문에 나타나. 봐봐, 내가 땅 때리면 전자가 얘네들을 겨우 붙잡고 있었는데 강한 충격 때문에 이 원자가 밑으로 툭 내려와요. 툭 내려왔는데 도망가려고 하지만 또 전자가 급격하게 또 와갖고 둘을 잡아줍니다. 자, 그럼 탕 때리면 위에 원자들이 우르르 내려가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다 붙잡히는 거야. 그래서 늘어나는, 쭉쭉쭉 퍼지는 겁니다. 이거 언제 배웠냐면 우리 입자설 배울 때 배워요. 입자설. 입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과, 그죠? 알아요.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 배울 때 이거 무한히 얇게 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할 때 배웠어요. 네, 그리고 금속 결합은 그래서 연성과 전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 중에 산소 굉장히 특별한 녀석인데 얘는 뭐가 크다? 반응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하셨죠? 반응성이 큰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산소 같은 경우는 지금 8번이니까 1차 껍질에 2개, 2차 껍질에 총 6개 들어가죠? 네, 5, 6. 얘는 안정해, 불안정해? 굉장히 불안정하죠? 2개가 부족하니까. 불안정한 녀석이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반응하고 싶어 한다. 물론 공유결합을 통해서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이중결합도 그다지 센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철을 만나면 철과 반응해서 산화철 만들고, 그지? 규소와 만나면 이산화규소라고 해서 어떤 돌을 이루는 성분 또는 유리를 이루는 성분, 반짝반짝거리는 유리를 이루는 성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물질과 만나면 다 반응해버려요.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가 존재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식물이 탄생하고 식물의 탄생으로 인해서 공기 중에 산소가 계속해서 생겨났다는 것까지 얘기했죠.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공기 중에 이렇게 산소가 생겨납니다. 누구 때문에? 바닷속에 있는 생물체들 때문에 산소가 자꾸 늘어나는 거야. 봐봐. 이 물속에는 그래서 산소들이 녹아있어서 해양 생물들, 물속의 생물들이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된 거야. 근데 아직까지는 육지로 생물들이 올라오지 못합니다. 왜 못 올라오게? 자연 때문에. 다리가 없어요. 역시 엘리트. 태양으로부터 아주 유해한 자외선이 오고 있어요. 이 자외선이 있어서 육지로는 생물들이 올라오지 못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좀.
각을 던져요. 역시 하이모. 한번 더 해요. 모바일. 과연. 그래서 육지로는 생물이 올라올 수 없었다. 근데 물속의 생물들은 자외선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받아요. 받아요. 받지 않습니다. 왜요? 물은 통과할 수 없어. 오. 자외선은 물을 통과할 수 없어. 그리고 유리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수에 속고 있는 게 뭐냐? 아까 내 상수에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자동차 유리 있죠? 유리만 올려놔도 자외선 차단돼요. 근데 썬팅지를 발라야 자외선 100% 차단 막 이렇게 광고하죠? 썬팅지 안 발라도 자외선 차단이 된다. 다시 말해서 유리와 같은 효과를 보이는 게 물이죠. 물. 그래서 물이라는 굴절률이 큰 물질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외선이 차단돼. 그래서 물속의 생물들은 자외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진화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육상에 지금 우리 살고 있죠. 자외선이 지금 우리는 노출되고 있어요. 노출되고 있는 건 최근의 일이죠. 그래. 자외선이 노출되지 않는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상 생물이 출현할 수 있었다는 얘기고 바로 이겁니다. O2라는 녀석들이 마구마구 공기 중에 늘어나죠. 이 O2끼리 결합돼서 뭐가 만들어져? O3라는 오존층이 만들어집니다. 오존이 O3야. 굉장히 두꺼워요. 오존층. 여러분 오존층 하면은 그냥 얇은 층이겠지 생각하기 쉬운데요. 한 두께가 16km 정도입니다. 16km. 오존층이야 이제. 느낌 달라? 오존층 쌍수 금방 나겠네 이게 아니에요? 오존층이 홀이 생기네 이런 느낌입니다. 홀이 생기는 거야. 홀이. 그 홀을 만드는 게 염소기체예요. 우리가 프레온가스 같은 것들이 염소가 들어있거든. 염소가 올라가면은 염소란 적은 마치 효소처럼 염소 한 분자가 계속해서 오존을 파괴해. 못해. 자기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계속 파괴합니다. 그래서 홀을 뚫을 때까지. 못해 처음 봤어. 그래서 오존층에 홀이 뻥뻥 뚫리는 거야. 다 뚫리면 어떻게 돼요? 응? 다 뚫리면. 다 뚫리면 사람들이 만들어야죠. 그래서 오존을 뿌리면 됩니다. 오존을 뿌리면 다시 생겨나요. 쉽네. 진짜요? 생겨납니다. 왜 안 뿌려요? 뿌리고 있어요. 진짜요? 거기까지 왔지. 오존 만들 수 있을까 없까 사람들이? 만들 수 만들었죠. 있어요. 뭐야? 오존 냄새 맡아본 적 있어 없어? 뭐 없어요. 있어요. 언제요? 어떻게 좀약 좀약. 그럼 복사하기에서 복사해본 적 있어 없어요? 있어요. 복사할 때 혹시 비릿한 냄새 냄새 맡아본 적 없어요? 아니요. 비릿한 냄새. 아 예. 복사 막 할 때 비릿한 냄새. 그게 오존이에요. 비릿한 냄새가 왜요? 복사. 그니까. 그게 오존 냄새예요. 요즘 거는 좀 오존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데 오존 되게 유해한 성분입니다. 해로워요. 오존. 얼마나 해롭냐면 이 오존을 갖다가 물에다가 풀면은 물속에 있는 생물이 다 죽어. 오 살균하는 효과. 살균 효과. 좋은데요. 그래서 선진국은 오존 살균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 염소 살균합니다. 수영장이 그죠? 냄새가 염소 냄새야? 들어 진짜. 염소도 살균을 해요. 네, 오존으로 살균하는 나라 선진국들은 오존으로 살균합니다. 화학할 때 배울 거예요. 중요한 건 오존이 굉장히 살균력이 강하다는 뜻이고요. 그 오존층이 생겨남으로 자외선이 차단되고 그래서 그 뒤에야 육상 생물이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게 이제 고생대 말렵에 이제 육상 생물이 출현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구에 있는 특별한 원소인 산소에 대해서 114쪽에 소개가 쭉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 내용만 정리하고 이제 문제 좀 풀게요. 조금만 하면 되겠죠. 단어를 잘했는데. 조용히 해. 이거 그 얘기 아니는데 끝나고 뜯어.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 이거는 옛날에 외웠던 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 산소가 어떤 녀석과 만나면 다 반응해버린다 그랬지? 그게 지각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 암기해야 됩니다.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8개의 원소, 8대 원소. 1번이 산소, 그 다음이 규소, 삼겹살 칼날코. 마그네슘. 알루미늄, 철, 계속 풀리나? 칼슘, 그거 할 수가 안 된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산규알철, 칼라칼마입니다. 산규알철, 칼라칼마. 앞을 뜯어서 이런 게 대부분인데 산규알철, 칼라칼마.
칼 두 개 다, 둘 다 칼이죠? 앞에는 시옷이고, 시옷, 리을. 시옷, 리을. 사람이죠? 삼규알철 칼날칼말에서 칼칼이 두 개 나오잖아. 처음 칼은 시옷, 두 번째 칼은 리을, 사람입니다. 남사 아니죠? 사람. 슝이 먼저 나오고, 륨이 나중에 나와요. 삼규알철 칼날칼마, 이 정도만 외워두면은 뭐 충분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지구의 자기장. 기반 복습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뿅뿅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기회가 보시는데. 자, 지구가 마시고. 자, 이게 지구의 자전축입니다. 상상하세요. 네. 지구에 자전축이 있다면 자전축 끝에를 뭐라 그래요? 북극, 남극, 그죠? 북극과 남극이 있죠, 여기? 네. 여기 따라가면 북극선 보이고요. 그리고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라며. 네. 여기다가 나침반을 설치하면 나침반의 N극이 어딜 가리켜요? 북극을 가리키죠? 네. 나침반의 무슨 극이? N극. N극이. 자, N극이 북극을 가리킨다? N극이 북극을 가리킨다는 건 북극에 뭐가 있다는 뜻이야? 극이 있어요. S극. 그렇죠. S극이 있는 거야. 무식하니? 그리고 나침반의 S극이 남극을 가리킨다는 건 남극에 뭐가 있는 거야? N극. N극이 있는 거야. 우리 남극 하면은 사우스에서 S 아니죠. 영어적 의미는 그거는 이제 자석으로 따지면 남극이 N극이고요. 자석으로 따지면 북극이 S극이야. 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게 북극이고 나침반의 S가 가리키는 게 남극이니까. 이거 정리 잘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석의 극, 요 자석의 극과 자전축은 약간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침반을 보고서 이렇게 북극을 찾아갑니다. 계속 추워지겠죠? 도착했어. 더 이상 나침반이 돌지 않고 뺑뺑뺑 돌아. 여기가 북극인가 보다. 딱 보면 여기 북극의 중심이 아니야. 어디 와 있는 거야? 여기 와 있는 거야. 여기. 그죠? 내가 찾아갈 곳은 여기였는데, 그지?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입니다. 각도가 몇 도야? 11.5도입니다. 각도 11.5도야. 11.5도만큼 기울어졌어. 11.5도 기울어져서 이렇게 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는 거야, 그지? 네. 이거를 자북과 진북이라고 해요. 여기가 자석의 북극, 여기를 진짜 북극. 그래서 자북과 진북 사이에는 11.5도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나침반만 보고 북극을 찾아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지구 안에는 왜 S극과 N극이라고 하는 이런 자기 자석 같은 게 생겼을까? 1번 영구 자석이 들어있다. 연구 자석이 뭐예요? 여기 막대 자석 같은 거. 막대 자석, 어마어마한 크게 큰 막대 자석을 지구에 꽂아놓은 거야. 뽕! 꽂아놓은 거야, 이렇게.